는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제 2025년 본격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양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소강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관심사인데, 2028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죠. 그래서 공통으로 국어, 수학 전부 다 공통으로 사회, 과학도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쉬운 말로 문과, 이과 이렇게 나뉘어지죠. 문과 학생들은 뭐 사회 쪽, 뭐 이과 학생들은 과학 쪽만 공부를 하면 됐었는데, 그러니까 고1까지는 공통으로 하다가 수능을 볼 때는 안 봐도 됐었죠. 저희가 선택하지 않은 쪽은. 근데 지금 다 봐야 되는 형태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 이제 특히 국어 같은 경우 이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선택을 했죠. 그래서 주로 상위권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많이 했고, 그래서 표준 점수 자체가 굉장히 높았죠. 네, 그래서 무조건 언어와 매체로만 공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 중하위권 학생들이 주로 많이 선택했었던 화법과 작문 쪽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국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다 잘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거기 내신 등급이 기존 9등급제였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9등급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상위 10%까지를 1등급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랬을 때 기존 등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기존에 한 2등급 정도까지가 11%니까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한 말로 내신 따기 어려워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를 기피한다라는 뭐 그런 성향들이 좀 있었는데, 어,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이 자사 특목고에 많이 몰려 있죠. 절대 이렇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 네. 그다음, 자, 의대 쏠림 그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공계 교육이 뭐 악화될 거다, 약화될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 측이 뭐 이렇게 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명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초학습이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을 대학교에서 지정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공학과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슈말로 AP를 한다는 얘기죠. AP. 네. 그래서 미국 대학 진학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P가 고등학생들이 많이들 하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나라 AP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사실 거의 특목고 자사고 뭐 영재학교 이런 학교들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를 해서 이 AP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특목 자사고에 몰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축소된다고 하죠. 여러 가지 입시의 공정성 뭐 이런 그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추세가 자율활동과 세특 위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내에서 교내 자율활동이라든가 그리고 그 교과 과목에 대한 세부 특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재가 굉장히 그 전문성 있게 기재가 된 학생들이 굉장히 학종에 있어서도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방향성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소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특목자사고 진학 준비는 필수다. 이제는 무조건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흐름이 그렇고요.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뭐 보통 6학년 때부터 뭐 시작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학생이 됐을 때 일단은 나는 자사고 갈 거야, 특목고 갈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래야 아이들이 중학교 생활을 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로 가겠다라고 처음부터 마음먹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불성실한 경우도 있어요. 수행평가 같은 거 아예 귀찮으니까 안 해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전반적으로 충실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진짜로 아이들의 기본적인 그 실력이 배양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중학교 때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깊이 있는 공부를 충분히 한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는 필수예요. 근데 이제 입학 여부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중3이 됐을 때 나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 뭐 일반고로 갈 거야. 나는 멀어도 뭐 특목고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건 그때 가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즉, 진학을 할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성적이 안 돼서 못 가는 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준비는 꼭 미리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자사특목고를 어떻게 진학을 할 것인가? 지금 학교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죠.
쭉 나오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 외대부고라는 학교, 용인에 위치한 학교죠.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전국에서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를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뭐, 입학 결과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서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시 정시 비율이 굉장히 균형이 좋습니다. 일단 인원도 많고요. 학생 수가 많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정시 수시 비율이 어떨 때는 반반, 어떨 때는 6대 4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로 괜찮다라는 거죠. 비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물론 재수생, 삼수생들이 그 인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아카데믹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수준이 높다. 수준 높은 공부를 전체 학생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수시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다 예뻐해 준다는 얘기겠죠. 어떤 학교는 수시 비중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또 정시가 굉장히 인원이 적은 학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하나고등학교입니다. 서울의 은평구 있죠. 그래서 이 학교는 정시로 가는 학생들이 몇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학종으로 진학을 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예 우리는 그냥 학종 학교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시 교과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라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대부고를 기준으로 일단은 준비를 시켜주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그런데 이 학생이 여기 왼쪽에 있는 학교 쪽 성향이다. 뭐 다양성 있는 어떤 확장성 있는 그런 사고를 좋아하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유형의 학생이라면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겠죠. 반대편에 있는 학교, 대표적인 학교는 상산고등학교죠. 전주에 위치하고 있죠. 이 학교는 정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시는 또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그냥 공부 많이 해서 네, 공부를 뭐 깊이 있게 많이 해서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생각을 하시다가 아이 성향에 따라서 이쪽인지 이쪽인지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외에 또 이제 전체적인 그 뭐 깊이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아쉬울 수 있지만 어떤 넓이가 좋다. 그러니까 뎁스 대신에 어떤 위스가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민사고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왼쪽으로 가면 인천에 위치하고 있죠. 하늘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북일고등학교 같은 또 남학교죠. 그러니까 여학생이 있는 학교를 또 싫어하는 남학생들은 또 북일고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학교들이 뭐 몇 개 더 있습니다만, 뭐 김천곤이 뭐 뭐 지방에도 있는데 전국 단위 자사고죠. 전국에서 어떤 학생이라 할지라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압도적으로 또 인기가 많은 학교죠. 영재학교 전국에 8개가 있죠. 이 중에서 인천 세종예술영재학교는 과학예술영재학교죠. 그래서 같은 과학고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학고인데 영재학교 지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 학교들도 전부 다 일단 거의 다 수시로 대학을 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광사고라고 광역자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만 갈 수 있는 거고요. 뭐 경상북도면 경상북도에서만 갈 수 있고, 충청남도면 충청남도에서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광사고가 서울의 대표적인 뭐 휘문고등학교라든가 뭐 세화이고라든가 뭐 현대고라든가 그런 학교도 있고, 그다음 뭐 요즘 지방의 광역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자사고보다도 더 인기가 높은, 인기가 좋고 또 훌륭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죠. 대표적인 학교가 충남 지역에 위치한 삼성고 같은 학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또 입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과학고등학교는 광역으로 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서울의 대표적인 학교가 한성과학고랑 세종과학고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도 단위로 갈 수 있는 학교, 외국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광역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외고, 그다음에 뭐 한영외고 그런 학교가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뭐 강원외고, 뭐 충남외고, 중국외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을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손해 볼 건 없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더 공부를 성실하게 또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등급이 1, 2, 3, 4 쭉 나뉘어지는데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죠. 그래서 뭐 영어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쉽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런 또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진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1등급 비율 한번 보실게요. 1등급 비율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쭉 나오죠.
7%대, 쉬었다라고 하는 21년도에 12%, 그 다음에 올해 24년도죠. 올해 24년도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였죠. 4.71%였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과목, 국어라든가 수학 같은 과목이 1등급이 4%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어는 그래도 다른 과목에 그 2등급 받는 수준, 즉 국어나 수학의 2등급 받는 수준 정도로 공부를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영어에서 1등급을 못 받으면은 일단 대학 진학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불리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4.7%대로 떨어졌고요. 수능 유형이라는 게 사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딱 정해져 있어요. 대입 파악하는 거, 세부 정보, 뭐 추론, 뭐 법 이렇게 있죠. 그게 네 가지는 아닙니다. 간접 글쓰기라든가 통합적이에는 이 대입 파악이나 세부 정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유형에 그 해당되는 그 학습을 미리 충분히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어려운 게 문제죠. 자, 1등급 비율 아까 얘기를 나눴는데, 최근에 24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이 1.47%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47%면 전국에 몇천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특이한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친구들, 특히 이제 강남권 아이들, 뭐 저희 영권 학원 학생들 대부분 뭐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중학교 1, 2학년 때 정도면 수능 1등급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어중간한 학생들이 확 떨어집니다. 비율이.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1등급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어가 이렇게 절대평가인데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의 학습 로드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뭐 저희 재원생 부모님들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텐데, 요 위쪽에 있는 학년 라인업이 전국 단위 자사고나 영재학교 가려는 학생들 라인업이고, 아래쪽이 그냥 일반적인 평균, 강남 지역 평균, 또 저희 연구나하고 평균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정도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수능 최소한 한 2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과목 영역이 좀 이렇게 간소하게 돼 있죠. 근데 왼쪽으로 가보시면 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같은 리딩인데도 뭐 스킬즈도 있고, 컴프레hension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팅도 여기는 안 틀리게 정확하게 쓰는 게 있다는 accuracy라고 돼 있죠. 여기는 확장성 있게 다양하게 쓰는 게 중요한 essay라고 돼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진학 계획에 따라서 전략적 관리가 달라지죠. 뭐 일반고를 갈 거다, 자사고를 갈 거다, 특목고를 갈 거다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게 언제부터 준비가 돼야 되느냐?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때부터는 준비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리딩도 제가 뭐 comprehension이니 skills니 액츄 구별을 해놨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주로 그 흰색 글씨로 된 부분이죠. 여기 체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문화적으로 언어가 수용되는 거죠. 습득된다고도 하죠. 뭐 acquisition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상황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 타기를 책 보고 배우진 않잖아요. 직접 타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 배우듯이 하는 그런 학습인데, 여기서는요, 확장성 있는 영어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수능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제가 확장성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수능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운 데서 나오는 게, 출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난생 처음 보는 질문들입니다. 어디 뭐 석사, 박사 논문에서 끌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낯설은 질문에 대해서 쭉 읽다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모르는 단어 하나가 딱 나왔을 때 막혀서 이걸 해석이 안 되네? 그러니까 모르겠네? 라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여기 이렇게 검정글씨로 해당된 거 있죠.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뭐 교수법으로는 문법 번역식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들 많이들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특히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셨던 분들은. 그래서 뭐 문법 배우고 거기다가 단어를 막 이렇게 많이 외워서 집어넣으면 그러면 영어가 다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효율적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확장성이라는 게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같은 시험을 볼 때 아이들이 모르는 표현이라든가 어휘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컨텍스트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스스로 이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터득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픽션 위주의 이런 영어 독서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뭐 문법에 뭐 3인칭 단수 현재 S가 붙고 막 이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좀 그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됐을 때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이 되면 좀 바뀌죠, 뇌 구조가. 이제 정확하게 훨씬 더 사고의 도구로서 효율성이 높다라고 느낄 수 있는 한국어로 영어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한 4학년 때부터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법 같은 경우도 논리적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규칙화시켜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적용을 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걸 좋아하죠. 그 전에는요, 학생들이 he나 she가 나올 때 s가 붙을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그 이후에는 3인칭 단수 현재 s가 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 진학 계획에 따라서 뭐 수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시험을 대비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그냥 뭐 수능 공부할 거면 사실 수능 듣기하고 독해만 출제되죠. 듣기는 너무 쉬우니까 뭐 별로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리딩, 독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고 왜 어휘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독해만 하면 되는데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스피킹이니 라이팅이니 리스닝이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하더라도 히어링하고 리스닝 스킬즈는 다른 개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데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쉬운 말로 이건 들리는 거고 이거는 의도, 목적을 가지고 듣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다르죠.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도 너무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외운다라는 것을 이 모국어인 한국어로 의미 전환해서 그걸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를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요, 그 컨텍스트 맥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것부터 하는 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뭐 시노님 같은가 다이어라든가 유이어라든가 그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스스로 터득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우리말로 전환을 해서 외워버리기 시작을 하면은요, 확장성이 부족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외우는 거 하긴 해야 됩니다. 때가 됐을 때 목적, 의도를 가지고 예, 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암기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좀 늦게 고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경험에 오르죠. 단어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중간점님. 수능과 내신, 이제 오늘 키워드는 이 두 가지니까 수능 내신인데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네,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네,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일단 특징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수능은 출제되는 이 유형 자체가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예요. 대입 파악하는 것, 스캐밍이라고 하죠. 세부 정보, 스캐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추론하는 거, 인퍼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어법과 관련된 거.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거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 제목, 요지,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내신 자체는요, 참 다양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실수를 줄여야 되고요. 또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유형들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본문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또 수행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사실 수행평가에서 1, 2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발표를 한다라든가 뭐 토론을 한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자 그런 것들을 고등학생이 돼서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언제 해야 될까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느 게 더 어렵고 어느 게 더 쉬울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형태적 측면에서는 수능이 더 쉬운 거예요. 근데 내용적 측면에서는 수능이 더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신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합니다. 학교마다 다르고요. 특히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 참 어렵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선행 대비가 가능해요. 6학년부터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이제 배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어휘 의미 자체를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휘를 너무 어려운 거 그리고 문제를 푸는 기술, 프리 스킬이죠, 기술. 요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선행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요, 선행 대비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학교마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부터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중학교 내신일까요? 네, 수능입니다. 수능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신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내신은 또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이 다르죠. 그건 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수능에 해당되는 수준 뭐 문제 출제 유형되는 게 많은 학교의 내신 유형으로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공부 방법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수능 문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뭐, 낱말 SM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어휘 문제, 아이들이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어법 어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빈칸 삽입, 빈칸에 이제 문장을 삽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문법 번역식으로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시험을 한국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여기서 한 단어만 해석을 못해도 이 문제를 못 풀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그래요. 시간이 뭐 다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어휘라든가 문장을 이렇게 피킹, 뽑아내는, 찾아내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리딩 스킬 중에 하나인데 읽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저희가 계속 시키고 있어요. 저희가. 매주. 네, 저희 리딩 그 자체가 리딩 스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능 유형이 있는데 다음 건 보실게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수능 그 어휘 어법 관련된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능 끝 단계까지 올라간 친구들, 주로 이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16년도 학력평가 문제 기출 문제였었는데요. 이제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어떤 사고 과정,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말 해석본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한번 좀 시간 되시면 좀 읽어보시죠.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해석을 해놔도 우리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란 말 자체를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처음 들어봤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영어라는 관점에서 뭐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런 걸 할 수는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논리적으로 사고력에 기반해서 이해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너무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살다 왔어요. 이렇게 대화도 잘하고, 막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타깝죠.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시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수능 영어의 끝은 결국 국어와 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국엔 이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일반 중학교 내신 문제 사례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이제 어법상 옳지않은 거, 그나마 좀 제일 어려운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뭐 동명사니, 분사니, 부정사니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어떻다. 저 용법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정도는요, 충분히 아이들이 대비만 하면은 별 문제 없이 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수능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안 나와요, 수능에서. 예, 근데 내신에서 많이 나오죠. 자, 일반 중 이렇고요. 다음 일반 중에서도 이제 서술형이 나오는 경우에 좀 어려운 형태가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고 뭐 열단어로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조건이 주어지고 이 조건에 맞춰서 영작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거의 킬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돼서 뭐 중학교 내신 공부하면은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게 만만하게 시험 출제가 안 됩니다. 패러프레이즈라고 문장들을 변형해서 내세요. 변형해서 내면 달달달 외우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놓고 어떤 유형의 문제를 할지라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고등학교로 가볼게요. 고등학교 내신 사례인데 이제 일반 고등학교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문맥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쭉쭉쭉 문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문법이 될 수도 있고 어법이 될 수도 있고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죠. 어법상 틀린 문장의 수는 몇 개인가? 답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음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아이들이 피곤해하겠죠.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나오죠. 예, 근데 내신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소수의 1등급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아까 어떻다고 그랬죠? 4%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숙명여고가 내신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1등급이 안 나오게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수행평가에서 뭐 이렇게 테드 같은 거 있죠? 테드 동영상 공개 강조하는 거 그걸 들려주고 요약한 다음에 그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답을 찾아서 써서 내는 그런 형태로서 1등급을 그러니까 듣기 평가 형태로 그걸 집어넣었죠. 그래서 결국 1등급을 만들어냈는데 일반고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참 고충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괴한
그 형태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일반 고스란히 이렇게. 이 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네, 중2 때부터 해야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일반고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외고 자사고 이용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뭐 10단어 이상, 14단어 이하로 해야 되고 뭐 조건이 많죠. 뭔가 빈칸에 이런 그 어휘들을 구성을 해서 영작을 하는 문장을 만드는 예, 이런 형태의 문제들. 요즘 뭐 대유행이죠. 이렇게 출제되는 게. 그래서 영작이 안 되잖아요. 에세이 말고요. 그냥 구문, 그 일정 수준의 한 10단에서 한 20단어 사이 정도 보통 출제가 되는데 그 문장 정도 수준의 영작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절대 고등학교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점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영작만 보통 한 20점 정도씩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한 대여섯 문제 내놓고 네, 그래서 이 영작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건 또 다른 일반고, 그러니까 아이들 시간 많이 잡아먹게 만드는 유형의 문제죠. 그러니까 영작이 올바른 거를 그 짝지어진 걸 찾는 건데, 예,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하나하나 아이들이 거꾸로 해석을 해서 이걸 풀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푸는 스킬을 또 배우는 게 필요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 피곤하겠죠, 우리 아이들. 자, 이거는 영재학교. 저희가 또 이제 전국에 있는 8개 영재학교를 모두 다 그 영어 그 수업을 해주는 학원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탑티어 학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일 까다로워요, 영작. 그 논수령이에요, 여기는. 30점, 한 문제에 30점짜리고요. 이걸 이제 정리해서 아이들이 블라블라 써야 되는 이런 형태. 또 다른 국제중. 또 저희가 이제 뭐 대형 국제중이라든지 그 여러 국제중학교 학생들을 또 참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여기도 아이들이 좀 불쌍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20번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요 밑줄 친 것 중에서 여기에 틀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딱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이런 형태 문제들, 이런 게 출제가 돼요. 근데 국제중학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아니죠. 다 추첨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대한 어떤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컥 합격을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 학생들 어떻게든 쉬운 말로 멱살이라도 잡아서 끌어올려서 예, 머리끄댕이라도 잘 끌어올려서 실력 올려줘야 돼요. 그게 저희 예, 영문학원이 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전국의 다른 캠퍼스에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 네. 그래서 내신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 뭐 비법이 예,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한 캠퍼스인데 천안 캠퍼스네요. 그래서 그 12개 학교를 여기는 지금 내신 대비를 해주는데 항상 저희가 뭐 이렇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워낙 다 잘 보니까 그래서 올해 한번 집계를 한번 좀 통계를 내보자 했더니 그래도 다 90점대 다 넘더라고요. 전체 평균이. 물론 뭐 80점대 받은 친구들도 있곤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 평균을 내면 결국은 다 90점. 뭐 잘 나올 때는 전체 평균이 한 90, 한 6점대까지 나오고 모든 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잘 안 나온다 싶으면 한 90, 한 1, 2점대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전체 평균 그 정도 나오면 잘하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네, 그 비결은 뭐냐? 네,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평가하는 내신에 대한 관점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해드린 분들이 대부분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제가 준비를 한 거고, 참고로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 말에 저희가 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네, 뭐 좋은 피드백도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 내신의 목적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내신을 왜 하는가? 네, 내신 공부를 도대체 왜 하는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신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무슨 수단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내신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보완학습, 즉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보충이 필요한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메꿔주는 거.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영어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평가를 진행하는 그런 학교들, 그런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원서를 가지고 뭐 대학교 교재로 쓰는 거를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보완학습이 완전히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영어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수준이 뭐 물론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대체로 무난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내신을
대부분의 대비를 한 공부만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월성 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뛰어넘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좀 앞서 나가서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학원들, 영어 학원들은 다 수월성 교육이죠. 그러니까 보안학습은 진짜 영어 그러니까 파닉스도 안 되고 영어를 뭐 어떻게 이걸 쉬운 말로 주어 서술어 주어 동사도 못 찾는 학생들이 있다. 교과서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그런 학생들은 보안학습을 해야죠. 근데 이제 가끔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잘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만, 학교 교과서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몇 달을, 1년에 보통 한 4개월을 투자하는 경우로 보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저희는. 그래서 결국은 영어 실력이 퇴보되고 후퇴되고 그러다가 아까 고등학교 문제도 보셨잖아요. 그런 문제 풀으려고 그러면은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게 만드는 그 성취 기준을 달성한다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특히 특목자사고 진학을 하려면 일단 학생부에 A라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학점. 그리고 어떤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을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인데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그 첫 내신을 볼 때 이제 보통 2학년이죠. 2학년 때 되면은 제가 특강식으로 이렇게 캠퍼스를 돌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내신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 일례로 그런 얘기 들어요. 너희들이 의사가 됐는데 수술을 하는데 뭐 잘못 실수를 해서 엉뚱한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겠니?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회계사가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 잘못 써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단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서 내신이 의미가 있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일반고를 가는 학생들은 사실 뭐 A라는 학점 자체가 불필요할 수도 있죠. 얼마나 다 합격을 하니까. 집에서 가까운 데로다 배정을 되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도 일단은 스스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내신만큼도 좋은 것도 없다. 자,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이 세 가지의 그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무조건 받는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왜 받아야 되는가. 네. 물음표를 항상 좀 그 갖고 떤 목적을 위해서 이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96이라고 있죠. 그래서 질문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 왜 원장님은 학생들한테 왜 자꾸 96점을 맞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네. 100점 맞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상하죠? 네, 100점 맞지 말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은 영어 시험의 100점을 위해서는 이제 중학교 내신 얘기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100점 맞으라고 하죠. 고등학교 내신은. 이제 오늘은 이제 중학교 이제 앞두고 있는 분들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영어 100점 맞기 위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뭐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맞기 위해서 정말 불필요한 어떤 뭐 암기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소모적이거든요. 가성비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수학, 과학 100점 다 맞고, 예. 수학, 과학, 국어도 100점 맞고, 예. 그러고 여유가 있으면 영어도 100점 맞아라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는 하나쯤 틀려도 괜찮아,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6점 받아와라. 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로 96점 많이 받아오는데, 제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100점 너무 많이 받아와서 이번에도 저한테 네, 기분 좋게 혼났어요, 아이들이. 네, 다음에는 100점 받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담처럼 하는 진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목적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영어 학습의 출발은 감각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언어고요. 언어는 하나의 문화죠. 이 문화라는 현상을 모든 것을 다 논리정연하게 규칙적으로, 뭐 체계적으로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뭔가를 풀어갈 수 있다? 없죠. 불가능하죠. 네. 어떤 수의 세계. 예, 수도 뭐 유클리드 쪽이나 뭐 다른 쪽이나 또 다르지 않습니까? 관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언어는 더더욱 뭐 훨씬 더 어떤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그래요.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이게 이럴 것 같은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 어울리는 걸 찾으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국어인 국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 표현 자체가 어색한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감각이 출발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규칙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규칙이 있을 텐데 이 규칙이 뭘까 한번 설명해 보자. 문법이 대표적이죠. 언어의 규칙이죠. 근데 영어의 문법이 100%딱 뭐 다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한국어는 정해놓은 게 있어요. 몇 점 몇 항 이런 식으로 탁탁. 근데 영어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언어이다 보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문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의 문법을 딱 다 공부해 놓으면 그리고 단어만 외우면 영어가 다 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이제 수학 공부할 때 일부 가능하죠. 네. 뉴턴 역학에선 가능해요. 근데 양자 역학에서는 또 그것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규칙이, 언어의 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문법에 대해서 너무 그 판타지 같은 그 로망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논리적으로만 영어를 학습만 하는 아이들은요,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중학교까지는 학교 시험 잘 봐요. 내신 잘 보는데 수능에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예, 좀 더 폭넓은 공부에서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확장성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외워져야 한다죠. 암기. 내신은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야? 본문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져야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감각에 기반해서 규칙화시키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소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100%가 아닌 한 96% 정도 외워져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96이라는 숫자가 100이라는 것을 넘어서 106도 될 수 있고 200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확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신을 위한 전략,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 우리 아이들의 지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을 이해를 잘 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학에 대비해서 어떤 역량을 배양한다는 것.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사고력과 논리력까지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내신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안 좋아해요. 시간 낭비로 귀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내신의 그 기준치, 성취 기준치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거고 그 넘어서 훨씬 더 그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을 전제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내신도 대비하는 형태로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뭐,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뭐 올라가죠. 단어 수준, 문장 수준, 문단 수준, 또 어떤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준, 뭐가 이렇게 있어요. 네, 복잡하게. 저희 뭐 재원생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이니셜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다 어떤 성취학습 발달 단계 기준이 있고,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는 게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참고로, 음, 뭐, EIMI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내신 수능과 관련해서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스피킹 같은 거, 뭐 대화 발표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뭐 억양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이 그 스키밍 하는 형태의 빠르게 읽는 리딩 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라이팅 잘한 친구들이 그리고 구조적으로 읽는 것도 잘하고요. 특히 딕테이션 같은 거 잘한 친구들이 꼼꼼하게 아까 보셨죠? 이렇게 문장 쫙쫙 밑줄 쳐놓고 틀린 거 찾아내시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잘해요. 리스닝 잘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니, 나는 필요 없고 그냥 독해만 할래. 수능에서는 어차피 독해만 나오니까. 뭐,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 공부해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자, 중학교 때까지는 교과서 뭐 출제 범위가 1과 2과 3과 많아야 뭐 4과 정도 얼마 안 되죠. 보면 외우는데 얼마 시간 안 걸려요, 사실은. 근데 고등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30개에서 50개 정도의 지문이 나오죠. 그걸 어떻게 외워요? 불가능하죠. 네. 물론 외울 수는 있겠죠. 다른 과목보다 포기한다면. 네. 근데 그걸 또 미리 공부할 수도 없죠.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그렇게 몇 달 전부터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휘만 하더라도 독해 듣기와 연계해서 체득되고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달달달달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I3 레벨이 되면은요, 드디어 이제 내신 입시를 대비를 하는 과정이 시작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 자, 리딩 액츄얼이라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특목고등 학교라든가 특목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중학교 그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또 문제가 출제된 것들을 미리 풀려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수행평가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테톡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듣기 네, 훈련을 하는 또 말하기까지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 게 I3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H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죠. 수능 수준에 해당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원서를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 쓰고, 문법도 이제 내신용 유형 문법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어휘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이제 외우지 말아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딩이나 라이팅이나 리스닝에 이 어휘가 어떻게 활용되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레벨이 됐을 때 이제 외워 그럼 정말 잘 외워요, 학생들이.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달달달 외웠던 학생들은요,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과정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이들이 뭐 200개, 300개 외워야 되거든요, 단어를 한 번에. 잘 못 외워요. 무조건 처음부터 외웠던 학생들은. 그러니까 확장성 있는 어휘력을 그 기본 전제를 만들어 놓은 친구들은 잘 외우게 됩니다. 즉, 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뭐 제가 교육공학적으로 설계를 해놓은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실전 수능 수준에 해당되는 걸 하죠. 수능 수준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휘 어법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뭐 그 합층 편향 같은 거 인간의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글들이 다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토플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토플 자체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좋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놓고 이제 학교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학생들이 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네. 월드컵 출전하는 국가대표처럼 막 훈련을 받다가 조기 축구 가서 축구 경기를 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우스운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스페셜 뭐 특강으로 해서 이런 고전 원서 같은 거 이런 것도 공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말고사 대비하는 가정통신문 이제 모든 캠퍼스 다 똑같이 갔는데 ABC 코스라고 있어서 A 코스는 그 정규 수업을 다 들어요, 그냥. 정상 수업을 하고, 클리닉 시간에만 내신 대비를 해줘요. 그리고 문제도 이제 상위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고, B 코스는요, 원어민 선생님 과목 시간에 내신 그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C 코스는 모든 과목의 진도를 스탑하고, 완전히 다 내신만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요 C 코스 선택한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예, 다 통틀어서 아마 10명이 안 될 겁니다. 모든 캠퍼스 다 통틀어서. 불필요하다고 느끼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뭐 2학년 때. 한번 해보더니,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부분 최소 B코스 정도.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건 A코스고요, 학생들이. 그래도 점수들은 잘 나온다.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각 문항별로. 그래서 저희 이제 대치동에 그 영보미디어라는 회사 팀이 있어서 이제 저희 캠퍼스 모든 학교들의 뭐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싹 다 분석을 해요. 뭐 어떤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학교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자료가 제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습 관리하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관리 체크리스트가 있고, 뭐 교재가 또 따로 있고요, 저희가.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아이들마다 좀 다르게, 학습자마다 다르게 제공되는 게 원칙입니다. 잘하는 아이들한테 쓸데없이 뭐 다 본문 달달 암기시키고, 뭐 기초 문제를, 기본 문제를 다 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잘 알려드릴게요. 이그젠포유라는 프로그램 쓰고 족보닷컴 프로그램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A, B, C 코스마다 이게 하는 게 달라요. C 코스는 하는 게 많죠. 책이 두껍겠죠. A 코스는 하는 게 가장 적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 공부할 때 이게 저희 H 레벨에 해당되는 교재인데, 주로 자사고나 영재고나 특목고 같은, 국제중 같은 데서 실제 쓰는 교과서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 대학교 교과서로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죠. 네, 공부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를 뭐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보고, 중심 문장 찾아보고, 이 글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확장성 있게 사고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것도 하다가, 한국 선생님이랑 이걸 이제 완전히 이렇게 보시면 다 번역을 해놨죠. 해석을 해놨죠. 그리고 주어 서술어 네모 밑줄 쳐라 뭐 이런 걸 해놨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또 연습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영작을 시켜요. 예, 영작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어휘들이 어떻게 변형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저희가 이 본문에 있었던 걸 그대로 단어를 안 줘요. 바꿉니다.
예, better인데 뭐 good이라고 해놓는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예, 아까 보셨잖아요, 내신. 예, 이게 이제 다 미리 대비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지역에서 가장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공부 방법이 영어 학원에서 한국어 듣기 수업하는 걸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의 한 지문을 여기 지문 있습니다. 뭐 여기서 I have shoes white blah blah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바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전부 다 모든 문장들을. 영어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건데 그건 한국어 듣기 수업이죠. 진짜 실력 안 늘어요. 그렇게 보면. 이 글을 구조화시켜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해놨고 이랬죠. 그래서 이 입체적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죠. 중심 문장 찾기, 뭐 뒷받침 문장 찾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이 레벨에서 매번 하는 게 이거예요. 리딩 스킬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고 그 내용을 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훈련을 받아요. 최소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내신이 쉬운 거죠, 아이들이. 수능도 쉬운 거고,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그 해석도 해보고 영작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해석해 주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다 해서. 그래서 저희 이제 컨텐츠 연구진이 있어서 연구 미대로 회사에서 만들어줘요. 그럼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혼자 읽으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왜 우리말로 설명을 합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를 찾아내는 훈련,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요. 참조들 하세요. 집에서도 좀 그렇게. 뭐 빈칸 뭐 집어넣고, 네, 그럼 여기 어휘가 뭐가 어울리는지, 여기는 또 이제 어법 고르기 같은 거.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학교별 그 내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유형들 대비를 이제 빠르면 이 I 코스 끝나고 H 코스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한 6학년 정도부터 제일 빠른 친구들 지금 5학년부터 들어가네요. 예, 이게 이제 들어갑니다. 중1 때 되면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문제도 이게 실제 이게 아마 경기영재학교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그걸 이제 저희가 편집을 합니다. 이걸 그대로 똑같이는 안 내고 편집을 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조건에 맞춰서 영작을 한다라든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그걸 계속 해줘요. 예, 계속 해주니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떤 사고력도 그렇고 영어 전반적인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마다 종류가 다르다. 백발백중이라는 교재를 쓰고 아이들마다 뭐가 또 이렇게 다르고 책도 또 뭐 이렇게 있고요. 뭐가 되게 복잡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기별로 통합과정, 효율과정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통합과정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들을 다 연계 학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학년들이 보통 이렇게 추천이 되고, 효율과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입시라든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특목자사고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일반고 가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YSD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저희가 YSD 영어학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영문어 학원도 있고, YSD 학원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6학년들이 좀 제일 많이 신청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취 기준의 그 목적 방향성이 뭔지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자사고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아이는 일반고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 성향상 일반고에 가서 수시 교과로 뭐 대학 가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쪽 코스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까 그랬죠, 제가? 웬만하면 특목자 사고를 일단 준비를 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이쪽을 중심으로 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 나 이쪽으로 바꿀래. 그럼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 프로그램대로 또 가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IST 하이, 뭐 하이스트, 멤버스, 레귤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자, 수능 vs 내신이라고 했을 때, 일단 수능은요, 영어 얘기입니다, 영어. 영역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딱 봐서는 듣기랑 독해밖에 없는 것 같지만, 리딩, 리스닝 뿐만 아니라, 라이팅, 스피킹, 그래머,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갖춰져 있어야지 효율적 공부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고등학생이 돼서 영어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아이는. 시간 대비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죠, 영어가. 그렇죠. 특히 수능 영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준의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책을 붙잡고 있는 순간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몇 배 이상 이게 부족해져요. 그래서 대학생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수능 수준에 해당된 어휘라든가 일부 뭐 문제를 푸는 기술 같은 것들은 물론 고등학생이 돼서 계속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역량은
최소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세팅을 해놔야 된다. 네, 그게 뭐 정설이죠, 지금은. 그리고 확장성과 효율성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배운 데서만 나오는 출제됐을 때 잘하는 그런 공부는 안 된다는 거죠. 배우지 않았던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글이 나왔을 때도 이것을 스스로 확장시켜가면서 터득해 갈 수 있는 이런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고, 또한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수능 공부를. 예, 수능 대비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를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하는 공부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전 과목을 다 통틀어 생각을 했을 때 실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인지 역량. 제가 아까 사례를 보여드렸죠. 해석은 할 줄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한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야 되고 사고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수학을 잘해야 돼요. 예, 수학을 어릴 때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머리가 빨리 좋아져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로 생각하는 게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모양으로 또 소리로 뭐 시각적인 걸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보다도. 그래서 아이들이 인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 독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할 줄 모르면 해석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외에 배경 지식. 거기 나온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글이 나왔는데 인공지능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 AI가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못 풀겠죠. 적어도 풀긴 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신으로 가볼게요. 자, 내신 같은 경우는 reading, listening, writing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 아울러서 다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하죠. 근데 실제 중학교 내신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내신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볼 것이냐, 수단으로 볼 것이냐,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학교 생활을 뭐 열심히 잘하는 거, 뭐 수업을 잘 따라가는 것이냐, 진학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공부하는 스스로 어떤 학습 역량을 배양시키는 게 목적인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96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100점도 물론 좋고요. 그래서 결과성이 효율적으로 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수행 역량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 내신을 공부할 때 실제 여기서 인지 역량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예,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과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천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성실해야 돼요, 내신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실하면 내신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번 정리 한번 하는 거잖아요. 중학교 내신에서 공부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없잖아요. 뻔하잖아요. 선생님이 살짝 문제를 이렇게 약간 좀 함정 파놓고 그런 것만 좀 피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함정 하나 좀 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 함정 다 피하려고 막 달달달달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과잉 학습이 되는 것은 저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96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공부를 하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자, 최종적인 결론은 컴peten스. 뭐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뭐 우리말로 굳이 바꾼다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스스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예, 스스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확장시켜가면서 자기 발전을 해낼 수 있는 예, 스스로 무엇이든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ability라든가 뭐 proficiency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한 어휘들이 많은데 저는 역량이라는 게 중요해서 일단은 수능이나 내신이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역량들 제가 쭉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좀 제가 중간중간 섞어서 드렸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그 로드맵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게 제가 드리는 결론이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입시의 전체적인 방향은 특목자사고 쪽이 유리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그리고 영어로 공부하는 방법이 일단 선수능 후 내신이다. 네. 그리고 중학교 내신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준비를 할 것인지 생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 배양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1시간 됐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네, 많이 들어주셨네요. 네. 자,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은 제가
이 메신저로 질문 주셔도 좋고요. 뭐 직접 질문하셔도 좋고요. 뭐 내용이 좀 뭐 안 맞을 수도 있죠. 생각하시는 거랑. 근데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교육 현장에서 교육 일선에서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겠죠.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좀 작게나마라도 뭐 좀 참조가 되셨을 내용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